반갑습니다. 한국 사회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42회 중급 전반부 해설에 이어 오늘은 후반부 해설을 다룰 예정입니다. 후반부 문제도 전반부랑 만만치 않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긴 많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고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번 문제의 경우에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 경기도랑 강원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호남과 호서지방에서 시행한다면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문제에 제시된 조세제도는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했는데 전국으로 차근차근 확대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방납이 어려워지는 것을 원망해서 헛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뭐 확대하는 거 싫다는 그 이유가 있는 이 제도가 대동법이거든요. 그 이유가, 이 대동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납, 즉 특산물을 뭔가 쌀 아니면 동전 등으로 납부하는 걸로 바꾼 건데, 이게 토지가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내야 되니까 불리한데 토지가 없는 사람한테는 유리하니까 지주들이 싫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약 100년이 걸렸어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사료였어요. 아무튼 기억, 1년에 두 필씩 걷던 군포를 한 필로 줄였다. 이거는 균역법. 애초에 대동법은 이런 군포랑 관련이 없는 거라 틀렸고요. 니은, 지주에게 한결당 이두의 결작을 부과하였다. 똑같아요. 균역법이에요. 이 균역법을 시행한 이후 그런 조세를 보충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이게 다 안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인데, 디귿, 공납의 부과 기준을 가오에서 토지 개수로 바꾸었다. 맞아요. 이게 대동법의 핵심이고요. 아까 얘기한 듯이 맞는 내용이고, 리을,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의 등장 배경이었다. 맞아요. 이것도 기존에 그런 공납을 내는 거를 그럼 없애버리면 누가 대신할 거냐? 그게 공인이에요. 그래서 좀 상업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준 게 대동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사료의 맥락 보고서 어차피 기역 니은이랑 디귿 리을이 같은 내용이니까 이거를 보고서 어떤 내용이 맞는지 찾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7번. 17세기 이후 한국과 일본에 나타난 회화를 말했는데 조선 민화를 말했으니까 그냥 민화 고르면 돼요. 조선 후기에. 1번. 이게 정답이에요. 이건 까치와 호랑이라는 그림인데 이게 대표적인 민화거든요. 민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동물, 식물 아니면 당시 뭔가 그 일상을 표현하는 그림들이 많았거든요. 이건 작자 미상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일상과 관련된 또는 동물 그런 걸 그린 걸로써 정답은 맞고요. 2번. 이거는 강의 안에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인데 조선 전기에 그려진 거거든요.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그냥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그림인데 아무튼 조선 전기라 안 맞고. 3번. 이거는 수월관음도 고려시대 그림인데 그때는 그런 불교랑 관련된 그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 그림이라 안 맞고요. 4번. 이거는 씨름도, 고구려 사람들 뭔가 힘 자랑을 하는 걸 좋아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죠. 그래서 삼국시대 그림이라 안 맞고. 5번. 이거는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인데 그 당시 안평대군이 그런 꿈에서 본 그런 몽유도원 그런 거를 표현해서 그린 그림으로서 역시 조선 전기의 그림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현재 일본 델리 대학의 소장 중이므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8번 문제. 밑줄근 왕의 업적에 대한 걸 물었는데, 일단 조선 제21대 왕의 어진이고 탕평책으로 전국을 안정시키려 했던 이 왕은 영조예요. 이게 탕평책이 영조랑 정조 버전이 있는데 무조건 한능검에서는 사실상 탕평책을 언급하면 거의 영조만 낸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여기 나온 이 어진도 중요하죠. 사실 이 어진이 나와 있는 왕이 많이 없거든요. 1번.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왕이 시행한 법으로서 아까 이 내용을 그대로 붙이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왕의 그런 조세 개혁으로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별무관을 평성하였다. 이거는 거의 1880년대는 가야 돼요. 개항기 시기 키워드라 맞지도 않아요. 이때면 고종이 나와야죠. 그래서 안 맞고. 3번.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이거는 세종. 세종시기의 대표적인 그런 농사로서 안 맞고. 4번. 시내통공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정조. 유기전을 제외한 그런 시전상인의 특권을 없애버린 거죠. 안 맞고. 5번.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이거는 숙종.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그나마 쉬운 문제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어서 29번. 이 문제 어렵습니다. 아마 정근대사에선 이게 가장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이 성우 선생이라던가 반개수록을 보고서 일단 인물을 추론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우라는 거는 그 인물의 호로서 이거는 이익이랑 관련된 거고, 반개수록은 이 인물의 그런 자영농 주장을 위해 그런 만든 서적으로서 이건 유형원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힌트도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좀 사료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기서는 이 영업전이라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전보다 많이 소유한 자의 것을 줄이거나 빼앗지 않고 모자라게 소유한 자에서 더 주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충 뭐 이게 토지의 양이라는 거 이렇게 그래프로 걸어보면 이 영업전이라는 거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의 최소 상한선을 걸어놔가지고 이 영업전 이하로는 토지를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게 뭔가 자영농, 그러니까 스스로 농사하기에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토지를 냅두자, 그걸 얘기하는 게 영업전입니다.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의 핵심 주장이고요. 여기는 농부 한 사람마다 1경을 받아 차지하고, 뭐 선비로 처음 입학한 자는 2경을 받고 내사에 들어간 자는 4경을 받는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종의 균전론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텐데, 균전론이라면 토지를 균등하게 준다니까 다 똑같이 받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신분에 따라 차등적이게 토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다 균등하게 주기는 주되 조금 더 높은 신분일수록 많이 주는 좀 뭔가 차별적인 균전론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간에 토지를 공동적으로 분배하기 때문에 자영농의 키워드로서 연결은 돼요. 그럼 선지 분석해보면 1번 사원에 토지를 지급하고자 하였다. 말이 안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사원, 그러니까 뭔가 불교랑 관련된 그런 거를 나올 수도 없고, 굳이 키워드 따지면 고려시대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인물들은 그런 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말이 안 되는 선지고, 2번 신분에 따른 토지 차등 분배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나와 관련된 내용이라 틀렸고요. 3번 토지를 전지와 시지로 나누어 지급하고자 하였다. 이거는 전시과랑 관련된 키워드죠. 전시과. 고려시대 키워드라 안 맞고요. 4번 마을 단위 토지 분배와 공동 경작을 제안하였다. 이거는 정약용의 여전론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여전론. 그래서 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영농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 제시된 인물들은 대표적으로 중녹팡학파의 인물들이거든요. 중농학파.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익이랑 유영원이랑 키워드를 알았으면 쉬웠는데 사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선뜻 쉽지는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이게 그런 의미구나,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0번.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1696년 일본에서 작성된 문서이고, 이 인물이 가져간 그런 조선의 지도 내용을 일본 측에 옮겨 적었는데, 여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섬이라고 기록됐다는데, 이게 일단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해서 일단 1696년이면 조선 후기예요. 참고로 이때 활동한 시기의 왕이 숙종이거든요. 왜냐면 이 시기 근처에 환국이 있었거든요. 뭐 경신왕국, 기사왕국, 뭐 갑술왕국 이런 거.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이 인물을 통해 가지고 울릉도랑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좀 주장하는 그런 근거로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직접 일본에 가가지고 독도랑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주장한 조선 후기의 인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럼 선지 분석해보면 1번, 일단 이 인물은 대한제국 시기에 그런 울릉 군수거든요. 그냥 울릉도 담당하는 그런 관리? 그런 건데, 대한제국 시기 때 그 러일 전쟁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당시에 그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라 해가지고 그 일본 땅에 그 독도를 강제 영토를 편입시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우리나라 독도가 뺏겼는데 이거 지금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고종에게 건의한 인물이 심응택이에요. 이거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아무튼 간에 대한제국 시기에 그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인물로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고요. 2번 안용복. 이게 정답이에요. 이 숙종 시기에 그런 우리나라 독도의 영유권 주장한 인물이 안용복이므로 정답은 2번이고,
이범윤, 이 인물은 간도예요, 간도. 대한제국 시기에 그런 간도 관리사로 파견된 인물로 우린 지금 울릉도랑 독도 찾고 있으니까 안 맞고, 이사부, 이 인물은 신라 지증왕 시기에 그 우상국을 정벌한 인물로서 안 맞고요. 5번 이종무, 이 인물은 세종 시기에 그런 쓰시마 섬을 정벌한 인물로서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어렵게 출제한 조금 고난도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심흥택 정도만 새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31번 다음 다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걸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 신안촌, 그리고 권업회, 그리고 최재형, 그리고 이상설, 이거 지금 딱 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느끼겠지만 그거거든요. 국외 독립운동 유형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래서 일단 각자 설명드리면, 일단 신안촌이란 거는 이 문제 제시된 지역과 관련된 한인촌이고, 그리고 옆에 써있는 그 권업회란 거는 이 지역과 관련된 그런 항일 독립 단체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활동한 대표 인물이 최재형이랑 이상설 선생님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유형 공략할 때는 각 지역마다 어떤 단체라던가 아니면 인물들이 활동했는지 외우는 게 중요한데, 이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연해주에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이 연해주에 대한 팁을 좀 드리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연해주가 조금 이런 식으로 사진을 활용해서 출제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유적지 관련된 거를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북간도라던가 아니면 연해주를 낼 확률이 높아가지고, 일단 이런 힌트 잘 주목해두고, 두 번째로는 이 최재형 선생님이랑 이상도 선생님이 연해주에서 활동한 대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각 인물마다 좀 많이 활동한 데가 있으니까 그런 키워드를 잘 주목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또 나올 유형이니까 버리면 안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2번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될 사실을 물었는데, 여기 서양 오랑캐들이 통상을 요구하며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 했다. 아, 이 유형 딱 그거네요. 맨날 제가 강조하는 거. 병제, 그러니까 병인 박해, 제너럴 시어머너 사건, 병호, 병인 양요, 그리고 여기 나온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리고 신미 양요, 그리고 척화비. 이 순서 외우면 풀 수 있죠. 그러니까 남영군이란 거는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데, 이때 당시 독일인이었던 오페르트가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도굴하려고 시도해가지고 약간 그런 조선 조정 내에서 서양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인식이 생겼죠. 그래서 이후에 전개된 사실 물어봤으니까 1번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맞죠? 오페르트 이후니까 당연히 척화비. 좀 서양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입장이 있었으니까 서양에 대한 그런 수교를 거부하겠다는 척화비. 정답 1번이고요. 2번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다. 이거는 1811년. 시기도 너무 이전이라 안 맞고요. 아, 참고로 이거는 1868년입니다. 이 오페르트 도구 사건은. 3번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임술농민봉기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아무튼 간에 어차피 답이 나오긴 했지만 임술농민봉기랑 관련된 키워드로서 이건 1862년이라 안 맞습니다. 4번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였다. 이거는 1860년대는 가야 돼서 너무 이전이에요. 그래서 안 맞고요. 5번 황사영 백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거는 신유박해랑 관련된 건데 1801년이에요. 이게 뭔 사건이냐면, 쉽게 설명해서 그 신유박해라는 그런 천주교 박해가 일어난 뒤에 이 황사영이라는 천주교 신자가 베이징에 있는 그런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와, 지금 조선이 도탄에 빠져있고 지금 어지러운데 이거 프랑스 그 선교사 형님들 그 좀 프랑스에 연락 좀 해줘가지고 함대로 조선 좀 때려주세요. 그런 편지를 보낸 게 이 황사영 백서 사건이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아무튼 간에 신유박해, 즉 1801년 사건이라 시기가 이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3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서는 좌측의 사료랑 우측의 사료가 왜 나은지 이해해야 돼요. 일단은 여기서는 일제가 이완용등 일부 대신을 앞세워 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그래서 외교권을 빼앗긴 좌측의 사건은 을사득약이에요. 이 외교권이 박탈됐다는 얘기 나오면 무조건 을사득약인 거 먼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어디 우측의 사료는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 태형을 당했다. 이거는 1910년대에 일제감정기 사회상이에요. 제가 말했죠. 1910년대는 공포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아요. 헌병대 얼마나 무서운 경찰이 있어요. 태형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형벌 더럽게 무섭죠. 그런 공포랑 관련된 게 1910년대 키워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을사늑약이랑 이거 사이면은 그러니까 일제감정기 직전에 대한 키워드를 내야 되는데 한 헤이그 특사라던가 정미흡연 관련된 게 나올 것 같아요. 1번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을사늑약 이후에 고종이 이런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네덜란드에 파견했어요. 이준, 이위종, 이상도 선생님. 그래서 그때 일제가 놀라가지고 고종이 뒤에서 이렇게 통수를 친다고 그래가지고 했던 게 고종을 강제로 해산시켜버리고 군대도 강제로 해산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발생한 게 정미의병인데 아무튼간에 이 흐름을 알았으면은 어렵진 않게 풀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 번에 딱 잡고 가야 이런 무용이 이런 식으로 또 연계되겠구나 그거를 짓기 쉬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이건 1885년이라 이전이라 안 맞고 3번 관민공동에서 허언이 6조가 결의되었다. 이것도 한 1898년은 가야 돼서 아직 1900년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맞고요. 참고로 이건 독립협회랑 관련된 키워드로 독립협회는 1896년부터 98년까지 활동했어요. 4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거는 아관 파천이랑 관련된 키워드로 96년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5번 황준원이 지은 조선책략이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 이거는 2차 수신사인 김홍집이 들여온 건데 80년이라 역시 이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사실 다른 선지보다는 이 흐름을 정확하게 아냐 모르냐 그게 여러분들의 좀 점수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4번 문제 다음 가상 인터뷰에 가에 들어간 내용을 물었는데 일단은 김홍집이 나와가지고 1차 갑오개혁을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때는 김홍집은 지금 여기 나온 내각 총리 대신이 아니라 총재였어요. 그래서 역할이 안 맞고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태양력과 건양 연호 사용. 이거는 의미개혁이랑 관련된 키워드죠. 제가 이거 외울 때 쉽게 외우려면 그렇게 외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그런 서양의 근대식 문물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서양의 양을 따가지고 양양 그것만 따면 됩니다. 의미개혁은 서양의 그런 근대식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걸로서 태양력, 건양, 양양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뭐 진짜 서양식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제가 외우기 위해 만든 암기법입니다. 아무튼 1번 지게발급 이거는 대한제국식인 가야죠. 그럼 대한제국식의 그런 토지 문서로서 시기적으로 당연히 문제 제시된 그런 개혁보다 이후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단발령 시행 맞아요. 의미개혁에서 이걸 주장해가지고 의미의병이 발생했죠. 정답 2번이고요. 반문국 설치 이거는 83년 근대식 신문 그런 만드는 기구로서 이전이라 안 맞고요. 대전회통 편찬 이거는 흥선대원군이랑 관련된 키워드죠. 흥선대원군이 만든 그런 보안용의 법전 그래서 안 맞고요. 원산학사 설립 똑같이 83년입니다.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로서 역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나머지가 솔직히 개혁이랑 관련된 게 직접적으로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일빈개혁 몰랐더라도 갑오개혁이라던가 뭐 동학농민운동이라던가 이런 거랑 헷갈릴 것 같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5번 밑줄근 장정에 대한 설명을 다뤘는데 이거 사료가 좀 어렵거든요. 일단 청상인이 그 한성 양화진 이외 지역의 그런 청상인들의 내지 통상을 불허한다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환성이랑 양화진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되는데 핵심은 청상인이 적어도 이 한성이랑 양화진에서는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 장정은 그거예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에요. 너무 길어가지고 상민까지만 적을게요. 그래서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대한 설명을 다룬 건데 이게 핵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급편 수준에서 여기까지 몰라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일단 첫 번째는 그거거든요. 그 좀 그런 청나라의 그런 외교 관리랑 그 조선의 국왕이랑 중요한 문제를 협의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내지 통상권이에요. 내지 통상권.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맘대로 상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 게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료 내용이 좀 어려운데 청상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게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다. 그거를 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급편 수준에서는 조금 사료를 어렵게 냈어요. 1번 거중도정 조항을 명시하였다. 이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러니까 거중도정이란 게 그거예요. 뭐냐면 만약 제가 다른 나라랑 분쟁이 있으면 이 미국 경화가 니네 말려줄게 좀 그런 건데 실제로 말려준 적 없습니다. 아무튼 2번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맞아요.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한 게 조청산민 수륙 무역 장정이고 또 다른 걸로는 일본과 체결한 제물포 조약이죠. 제물포 조약의 핵심은 공사관에 군대를 주둔하는 거죠. 그래서 제물포 조약이랑 그런 조청산민 수륙 무역 장정의 그 내용을 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정답 2번이고요. 3번 방공령 시행 규정을 포함하였다. 이거는 조의 통상 장정.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임술놈이 봉기의 원인이 되었다. 말도 안 되는 게 이 이모곤란이랑 조청산민 수륙 무역 장정은 82년에 체결했는데 이 임술놈이 봉기는 62년이에요. 1862년. 그래서 시기가 당연히 연결이 안 되고요. 5번 강화도 조약 체결의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배경이라 얘기했으니까 운요 사건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항의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기억하냐 못하냐 그게 좀 중요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문제긴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6번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옳은 걸 물었는데 애국괴몽운동 그리고 보완회. 그냥 보완회랑 관련된 거 고르면 되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1번 분화우도 운동 전개. 일단 이 애국개몽운동이라는 거는 거의 1900 한 4년쯤? 이때쯤부터 시작한 단체가 많거든요. 근데 이건 1930년대예요. 일제감정기의 그런 농촌 계몽 운동으로서 시기가 너무 뒤라서 안 맞습니다. 틀렸고요. 2번 좌와첫 실현치 발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건 현대사랑 관련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그 미소공동위원회가 좀 이렇게 잘 얘기가 안 통하니까 남한만의 정부라도 세우자는 그런 이승만의 그런 주장이 있어가지고 안 돼 하면서 그때 당시 김규식이랑 여운형을 중심으로 말리 미소공동위원회도 속개하고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한 그런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으로서 어쨌든 간에 이건 현대사랑 관련된 기호다 너무 뒤에요. 3번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 이거는 신민회. 그러니까 신민회 그런 신흥 강습소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사실 애국 계몽운동 단체를 내면 이 신민회를 거의 내는데 이번엔 보완회를 냈네요. 아무튼 4번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설립. 똑같이 신민회입니다. 참고로 오산학교는 이승우 선생님, 대성학교는 안창호 선생님.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일제 황무지 개관권 요구 저지. 맞아요. 문제 제시된 단체는 그런 이권 침탈을 막은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사실 이 애국개몽운동 단체 내면 거의 신민회가 10번에서 9번 내거든요. 사실 10번에 9번도 아니고 한 20번 내면 19번은 신민회 내요. 근데 이 단체들은 솔직히 여기 나온 키워드 외에는 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만 한 번 외우면 풀고 아니면 못 푸니까 그냥 이 문제 나온 김에 이 단체들은 그냥 이런 키워드 나오겠구나. 지금 그냥 간단하게 외우시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7번 가 인물의 활동을 물었는데 이 문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잘 못 푸셨을 것 같은데 이거 많이 어려워요. 뭐냐면 일단 힌트가 이거밖에 없어요. 오기오 등과 자신회라는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였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을사능력과 관련된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 헤이그 특사 파견도 있고 장지연의 시일약 방성대곡 논설 게재도 있고 아니면 민영환의 자결 아니면 그때 을사늑약을 체결해 좀 이렇게 동조한 친일파인 뭐 이완용 같은 인물들을 처단하자고 만든 이 오적 암살단인데 이 단체를 만든 그 인물은 나철이에요. 그래서 나철 오기오 등이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였다. 이거를 알면 풀었을 텐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 오적 암살단이란 인물이 하면 이건 나철이랑 오기오밖에 안 내는데
기출이 익숙했으면 이게 알만하지만 중급편 수준에서는 조금 까다로울 만한 키워드이긴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1번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일제감정기 시기쯤 들어올 때쯤엔 그런 단군을 믿는 그런 종교를 만들었는데, 이후에 이 대종교랑 관련해서 만든 그런 군대도 나오거든요. 그게 중광단이에요. 나중에 좀 북간도 지역을 위주로 활동한 단체인데, 이 대종교랑 중광단이 자주 연결되는 키워드라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일진회를 조직하였다. 틀렸어요. 일진회는 말 그대로 친일파 단체인데, 지금 오덕 암살단, 그러니까 친일파를 처단한다는 인물이 나중에 친일파 단체를 만든다? 완전 어색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틀렸다고 봐야 되고, 3번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박은희 선생님. 박은희 선생님 저서들은 뭔가 아픈 게 많아요. 뭔가 아프고, 한국 독립운동 기열사 뭔가 아프고 힘들고 그런 서적들이 많다. 4번 진단학회를 창립하였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병두라 있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실증주의 사학 연구인데, 현재까지 중급편이 아니라 고급편에서 답이 된 적을 못 본 선지예요. 5번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이거는 여운형 선생님. 그냥 광복 직전에 그런 우리나라 재건하기 위해 그냥 만든 단체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이거 나철 이런 키워드 새로 나왔다 한번 외우시고 넘어가는 마인드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38번 막 가에 들어가 민족운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는데, 일단 관세철폐 방침에 대한 기사가 있고, 회사령 폐지에 대한 관련 제형도 있고, 여기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차례대로 설명드리면, 일단 관세철폐라는 거는 현재로 치면 FTA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관세를 철폐하면 서로 물건 같은 게 그 체결한 국가랑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에서는 만약에 어떤 한 국가가 팔 게 많으면 그걸 같이 체결하면 반대쪽 국가가 되게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그 상황대로 분리해주면 일제가 그런 조선에게 물건을 마음껏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확보하게 된 계기고, 이 회사령 폐지라는 거는 192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1920년대에는 회사령이 신고제로 바뀌어서 1920년대 키워드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만든 건 우리가 쓰자.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만든 물산을 장려하자고 한 이거는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사실 이 포스터가 이 물산 장려 운동이랑 너무 관련된 중요한 사례라 꼭 외우시는 게 중요한데, 나머지 키워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1번 형평운동. 이거는 백정의 그런 신분을 그게 뭔가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으로서 진주 지역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백정의 신분 해방 운동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요. 2번 조선학 운동. 그러니까 이건 그냥 조선시대 그런 뭔가 역사, 뭔가 문화 그런 걸 연구하자는 그런 운동인데, 1930년대에 정인보라는 선생님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시행한 운동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조선학 운동을 통해서 여유 당전서라는 그런 정약용의 서적을 다시 간행했어요.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국제보상운동. 이거는 그 1907년에 일본에 지인 빚을 갚겠다고 서상동 같은 인물들을 대표적으로 1907년에 시행한 경제 구국 운동이죠. 그래서 일제감정기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틀렸고, 4번 농촌진흥운동. 이건 1930년대에 그런 일제가 그런 농촌의 그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 농촌을 진흥하겠다는 명분으로 시행하긴 했는데, 그냥 조선의 그런 농민들의 그런 불만을 잠재하기 위한 명분으로 시행한 운동이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보기에 중급편 수준에선 이것까지는 안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솔직히 한 이제 앞으로 기본편 수준에서는 이 물산 장려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키워드라 꼭 외워두시고, 이 내용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같이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자, 그럼 이어서 39번 1920년대 국외 항일 독립 운동에 대한 거 다뤘는데, 한능검 수준에서 이거 내면 딱 세 가지밖에 낼 게 없어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리고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그게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예요. 그래서 1910년대 국외 항일 독립운동 얘기했으니까 찾아보면은 1번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였다. 이거 시기로 좀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거 일단 미주 지역의 그런 독립운동인데, 이게 제 기억에 1914년쯤? 그러니까 1910년대 키워드라 안 맞고요.
2번 독립군 연합부대가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맞아요. 이 봉오동 전투 이후에 이 청산리 대첩, 그러니까 북로군정서군이 그 주도한 그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을 많이 무찔렀다는 거에서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너무 어렵게 접근 안 하고 그냥 봉오도 전투 이후에 청산리 대첩이 발생했다. 그것만 기억했으면 이 문제는 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다. 이거는 일제감정기 직전 1909년이라 이전이라 안 맞고요. 4번 조선 의용대가 화북 지역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 조선 의용대는 김원봉이 한커우, 그러니까 지금 우한 지역에서 만든 건데 38년 이후라 당연히 연결이 안 됩니다. 5번 한국 독립군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이거는 1930년대 초반이라서 역시 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는 이 세 가지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40번. 다음 방송에 소재가 된 인물에 대한 설명을 다뤘는데 일단은 여기 단제, 일단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의 호가 중요하고 독사신론, 민족주의 사학, 리순과목. 일단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를 반대로 설명드리면 사실 이 독사신론 보고 바로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이 키워드는 그 안중근 선생님도 겹칠 수 있어요. 안중근 선생님. 그래서 일단은 두 인물 중에 한 명이겠구나. 이걸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 민족주의 사학은 박은식 선생님이랑 겹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키워드는 다른 인물들이랑 겹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독사신론. 이건 약간 고대사랑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 그런 문제에 제시된 인물의 그런 서적으로서 이 단제랑 독사신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인물은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사실 독사신론이 그 초급편 수준에서도 잘 나오는 키워드라 그 조선상고사랑 이 독사신론은 꼭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분석해보면 1번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임병창과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아요. 2번 조선의용군을 창설하였다. 일단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은 이런 독립군 활동 안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선의용군이란 건 기존의 조선의용대를 개편한 건데 이 조선의용대 자체도 그 김원모 선생님이 만든 거라서 연결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조선공산당을 창립하였다. 이거 중급 선지 수준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닌데 이거 좀 어렵거든요. 이거 1920년대쯤에 그냥 그런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로서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박헌영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냥 1920년대 그런 사회주의 단체이다. 그거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고급편 수준에서 정답이 될 만한 선지는 아니라 그냥 어려운 거 하나 섞었다. 그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4번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맞아요.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그런 폭력적인 투쟁을 통해서 그런 독립을 쟁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주장해서 이 인물의 선언문이 의열단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실제로 의열단이 그런 조선 총독부, 동양 적식 주식회사 아니면 종로 경찰서 그런데 폭탄을 투척하는 계기를 준 게 이 조선혁명 선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5번 조선말 큰 사전 편찬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조선화폐랑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신채호 선생님이랑 박은희 선생님은 꼭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1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중급편 지금 기본편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이 문제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이번 42에서 제가 탑 3급 뽑는 문제인데 이거 내용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게요. 일단 조선 총독부랑 봉천성 간의 협정이라는데 중국 관원이 그 조선인이 무기를 휴대하고 조선인에 침입하는 걸 금지하고 만약 위반하면 체포해서 조선 총독부 관원에게 인도를 하고 일제에 따르지 않는 불운한 조선 사람들 단체를 해산하고 총기를 수색하여 몰수하고 무장 해체시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조선 총독부를 관리하는 거는 일제잖아요. 근데 그 일제가 이 봉천성이란 키워드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조선인의 그런 무기 허용하는 걸 금지한대요. 그러니까 당시 그런 중국의 그런 군벌이라고 있거든요. 그냥 군벌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일제랑 중국이 그런 일부의 인물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조선인들이 뭔가 독립운동, 그러니까 사실 이 사료 자체는
우리 입장 쓴 게 아니라 좀 일제랑 그런 중국 군벌의 입장을 쓴 거다 보니까 무기를 휴대했던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법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독립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걸 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체결한 이거는 미스야 협정이에요.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왜 이게 시기가 어느쯤인지 옆에 있는 사료를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아까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대첩이 있었잖아요. 근데 청산리 대첩 이후에 간도 지역의 그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간도 참변을 일으켰어요. 간도 지역의 그런 주민들에게 뭐 살인도 하고 방화도 하고 강간도 하고 온갖 안 좋은 일 다 퍼뜨리니까 당시에 여기는 독립군들이 연해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연해주로 이동을 했음에도 당시 그 러시아에 의해 가지고 그 여기 문제 나온 대로 자유시 참변을 당해가지고 간도 지역의 독립운동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간도 지역에선 비록 무너졌지만 조금 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활동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했던 게 이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을 만들어서 재개를 했는데 여기 이 만주 지역의 그런 독립운동을 또 탄압하기 위해서 체결한 일제와 중국 군벌 간의 그런 협정이 미스야 협정이에요. 그래서 자유시 참변 이후에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재개하려고 이런 걸 했지만 그것마저 깨버리기 위해서 시행한 이 미스야 협정은 이 시기 이후인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사실 이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걸 본 적이 없으면 한 번에 안 잡힐 만한 진짜 고난도 문제예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흐름이 갈 수밖에 없는지 제가 최대한 좀 흐름을 잡아드렸는데 그래서 한 번에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보시고 그럼에도 좀 설명이 어려웠다면 댓글로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사건 이후인 1925년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2번 문제.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설명을 다뤘는데 이 문제는 이것만 알면 돼요. 순종 환제 인산일.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게 이거는 60만세 운동이에요. 제가 조금 빨리 푼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고종 황제의 인산일이면 3.1 운동이고 순종 황제의 인산일이면 60만세 운동이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아무튼 1번 신간의 결성의 배경이 되었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운동은 그 당시에 이걸 통해 가지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그런 연합의 필요성이 제기돼 가지고 당시에 그런 연합성의 단체인 신간의 그런 결성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다. 말도 안 돼요. 이건 1926년인데 이 대한매일신보가 나오려면 이건 일제감정기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심지어 이거 폐간돼가지고 답이 안 됩니다. 3번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는 3.1운동. 그 좀 3.1운동 같은 그런 비폭력, 그러니까 기존의 비폭력 그런 운동으로서 그런 좀 우리만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 그런 영향성에서 다른 국가도 좀 이런 3.1운동이 영향을 많이 줬어요. 4번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말이 안 됩니다. 조선어학회는 1931년부터 활동했어요. 심지어 이거는 그런 한글 수호 운동과 연결도 안 됩니다. 5번 이른바 문화통치가 실시되는 계기가 되었다. 똑같이 3.1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3.1 운동이랑 60만세 운동이랑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특징을 잘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43번. 일단 밑줄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물었는데 이 황국신민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태평양 전쟁이란 전개가 되었다는 내용이랑 최린 그리고 징병제 실시 결정. 일단은 이 황국 신민이란 거는 말 그대로 일제 신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면서 이 1941년부터 이 최린이라는 인물은 대표적인 이광수랑 더불어서 친일파거든요. 그래서 이 친일파의 인물이 그 조선에 의해서 그 우리 그 한국 시민으로서 좀 군대를 모집해야 된다는 걸 독려한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이런 인물은 진짜 우리가 기억하고서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기억해야 될 정말 나쁜 인물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시기의 키워드는 제가 항상 세 가지 강조하거든요. 전쟁이랑
세뇌랑 노역 강조하거든요. 특히 전쟁이란 키워드가 제일 잘 나와요.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 이후 키워드론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시기 키워드 쓰면 되니까 1번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이건 1905년인데 이 시기면 통감부가 아니라 총독부가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고요. 2번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건 26년. 아까 문제 위에서 언급한 이 신간회랑 연결되는 그런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이건 1924년.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세운 대학교. 이거는 현재 그 서울대학교랑도 연결되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전신. 4번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건 1910년대. 그래서 안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여자정신 근로령이 공포되었다. 앞서 제가 얘기한 이 노역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게 1930년대 이후다. 그런 키워드로 주목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44번. 이 문제도 중급편 수준에서 아마 이것도 엄청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사실 심화편조도 이거 좀 많이 틀릴 것 같은 문제라 아마 제가 보기엔 이 문제까지가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것도 탑3급 들만한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석주라는 그 호가 중요했고 서간도로 망명해서 경학사 설립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래서 서간도 지역이면 제가 항상 그걸 강조하거든요. 서간도면 대표적으로 그 신흥강수소가 있는데 그 신민의 활동으로서 이 신흥강수소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 3명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게 이회영, 이동영 그리고 문제 제시된 이상용 선생님이에요. 제가 앞서 그 연해주 문제 다룰 때도 각 인물이 활동한 지역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이상용 그러니까 그 이씨 형제, 이회영, 이동영, 이상용 선생님 같은 인물들은 앞서 얘기한 이 서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서간도에서 활동한 인물을 알았으면 풀었을 것 같은데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인물이 이 기출 외에는 언급된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만약 틀렸으면은 그냥 우리가 또 몰랐던 새로운 중요한 인물 알아갔다 그런 식으로 그냥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뭐 맨날 냈던 인물들만 낼 수 없으니까 그냥 새로운 인물 정말 소중하게 배우고 간다 그런 생각으로 사실 넘어갔으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1번 김원봉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의열단이라던가 조선 의용대를 조직한 인물이고 심지어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했어요. 안 맞고요. 안창호 선생님 이 인물 같은 경우는 흥사단 같은 단체를 만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위주로 활동하긴 했는데 어쨌든 서간도랑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인물이 아니라 틀렸고요. 3번 여운형 선생님 이 인물 같은 경우는 현대사에서 많이 나오죠. 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던가 좌우압작위원회 같은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로서 연결이 안 되고요. 4번 이동희 이 인물도 사실 거의 모를 만한 인물이긴 해요. 일단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다룬 그 이상설 선생님이랑 그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든 이후 부통령을 역임했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두 인물 둘 다 모를 만한 인물이라 사실 이건 거의 찍어서 맞추거나 거의 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인물들 소중하게 알았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넘기고 가세요. 사실 점수 면에서는 이거 사실 틀려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인물 사라는 게 좀 중요하니까요 나름대로.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아무튼 45번 다음 글이 발표된 배경을 다뤘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는 사료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이 김구 선생님 담화가 나왔는데 그 38선을 넘어가지고 여기서는 민주자주의 통일 독립을 전치하는 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김구 선생님은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게 대충 있다면 이게 북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남북 협상을 주도했거든요. 이걸 왜 주도했냐면 이거를 시행하기 이전에 조금 이 문제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그 유엔이 그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륙하려 했는데 북한에서 거부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통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하니까 김구 선생님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는 안 돼 하고서 남북 협상을 시도하겠다는 그 글을 쓴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위한 배경으로서 이거 시도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어려웠어요. 사료가 파악하기 쉽지 않았어요. 1번 6.25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거는 거의 1948년쯤 시기인데 이거는 50년이에요. 심지어 아직 정부가 만들어진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브라운 각서가 체결되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 키워드예요. 박정희 정부. 한 1960년대? 그때 키워드라 연결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1966년인데 아무튼 틀렸고요. 3번 에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에치슨 선언이라는 거는 그 미국의 극동 방위선인데 당시에 이런 식으로 지도가 있으면 이 남한이 이런 방어선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에 그런 발발 배경을 준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거보다는 이후라서 안 맞아요. 이것도 똑같이 50년이거든요. 4번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었다. 맞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단독 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 협상을 하러 간 거죠. 정답 4번이고요. 5번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조인되었다. 이거는 여기 나온 6.25 전쟁 직후죠. 당시 전쟁이 끝난 뒤에 이승만 정부 시기에 그런 좀 미국과의 그런 뭔가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명목하에서 그런 방위조약을 더욱 공고히 했죠. 이거 1953년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사실 중국편 수준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너무 선지를 꼼꼼하게 외우기보다는 이런 흐름의 중요성을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라던가 결과 같은 거를 인과관계 논리성 있게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6번 가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걸 물었는데 이 문제도 어려워요. 지금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기본편 수준에서 준비한 사람들이면 이 기출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건 모른다 치더라도 이 독립공채,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제시된 단체랑 관련된 일종의 기부금이라 보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부금 관련된 키워드이고, 이 한국광복군 이거는 문제에 제시된 단체가 충칭 시기에 활동할 때 만든 독립군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독립공채랑 한국광복군과 연결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예요. 사실 이 시험을 시행할 때 기준으로 100주년 기념이라는 키워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1919년에 만들었거든요, 이 단체가. 그래서 이런 힌트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면 좋긴 좋아요. 아무튼 1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이 문제 제시된 단체가 그런 대미 활동을 위해서 워싱턴에 설치한 그런 기구로서 맞고요. 2번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거는 1923년에 그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런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그런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시행한 회의로서 맞고요. 3번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하였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 문제 제시된 단체랑 관련된 그런 국내 비밀 연락 조직망이에요. 그래서 맞고요. 4번 한일 관계 사료집을 발간하였다. 이 키워드가 좀 어려운데 이거 문제 제시된 단체랑 관련된 그런 역사 편찬 관련 그냥 기구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틀린 거는 5번밖에 없는데 이것도 솔직히 거의 중급편 그 기본편 수준에서 알만한 키워드가 아닌데,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유일하게 의열단과 관련된 키워드, 의열단. 그러니까 의열단과 관련된 키워드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환푸 군관학교랑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인데, 이건 1932년에 그 김원봉이 조금 더 그런 실력 있는 그런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 그 중국 지역에 만든 그 당시 좀 중국 사람들과 협의해서 만든 그런 학교거든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그 참여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의열단이랑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네 가지 키워드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소거법을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 문제인데, 제 기억에 이 문제 최근 기본편 수준에 이 정도 난이도 또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가 어렵긴 어려운데 지금 경향을 보니까 이 문제는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이 문제는 꼭 챙겨가셔서 어떤 키워드가 각 키워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7번
이 문제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풀었다 하면은 그나마 이 김학순 할머니 이거를 갖다가 풀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 문제 제시된 위안부의 그런 실태, 아픔을 최초로 고발한 우리 그 지금 현재는 돌아가신 할머니죠. 우리나라 가장 안타까운 역사 중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나머지 키워드는 거의 모를 만한 내용들이에요. 일단 바타비아 군사재판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 그 인도네시아의 그 자바섬에 그 당시에 그 네덜란드 여성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까지 일제가 위안부로 매춘 활동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처벌한 재판이고요. 일본 정부의 고노다마. 이 고노란 인물이 그 정부의 어떤 그 장관이거든요. 그때 그 고노란 인물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죄송하다고 그런 담화를 나눴던 게 이거고, 이 라티카 쿠마라스 와미 유엔 보고서는 어떤 거냐면 그 유엔의 그런 보고서인데, 당시 그 일제를 이 위안부 문제로 인한 전범 국가로 낙인을 시키고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좀 고발 아니면 좀 표현을 한 일종의 보고서예요. 그래서 사실 이 키워드 외에는 다 모를 만한 키워드긴 한데, 이거는 진짜 인간의 역사여서 다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하면 안 돼 가장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고 분노해야 될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키워드 자체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능검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 역사만큼은 진짜 잊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제 자체가 정말 너무나 나쁜 역사니까. 아무튼 1번 간도참변의 피해 양상 연결 안 됩니다. 지금 위안부랑 아예 연결이 안 돼요. 이거 관계가 없고. 2번 사할린 강제징용의 실태. 이건 뭐냐면 그 러시아 쪽이랑 연결되는 건데, 그 당시 러시아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 당시 러시아가 좀 강제로, 그때는 정확하게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라 보는 게 맞는데, 아무튼 그때 그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조선인들을 강제로 징용해서 노역을 부렸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통목공사라던가 그런 거에 징용을 시켰다고 해요. 아무튼 3번 간동 대지진과 한인 학살 사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1920년대 간동 지진, 그 일본의 관동 지방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조선인이라고 돌려버려가지고 당시에 많은 한인들이 학살당한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안 맞고. 4번 일본군 위안부 전쟁 범죄 문제. 맞죠?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더 설명 안 드리고. 5번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인들의 삶. 이건 현재 말하면 그 고려인들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이 홍범도 장군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만큼은 진짜 시험 넘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럼 이어서 48번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물었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여기 막판 다 쉬운 게 없네요. 아무튼 일단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란 거는 1972년에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그런 발표한 최초의 그런 남북 간의 그런 통일 노력을 위해 한 그런 성명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주장했고, 이 부마 민주 항쟁이란 거는 1979년에 그 신민당의 그런 김영삼이라는 인물을, 뭐 이제 전 대통령이긴 하지만 당시 신민당의 김영삼을 제명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런 박정희 정부 시기의 그런 태도에 불만을 가진 부산과 마산 지역의 시민들이 항쟁한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의 역사를 보면 되는데, 1번 유신헌법이 제정되었다. 맞아요. 왜냐면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그런 통일 문제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좀 시행하기 위해서 새롭게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된다는 명분하에서 새로운 헌법, 유신헌법을 발표했어요. 근데 사실 통일 문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기엔 조금 명분론이라는 느낌은 있긴 한데, 아무튼 정답은 1번이고. 2번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 거의 1990년대 키워드라 안 맞고요. 3번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랑 노무현 정부, 뭐 넓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시험 지금 범위 수준 기준에는 김대중 정부랑 노무현 정부만 외우면 됩니다. 4번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아니 중국 편 수준에서 이렇게 어렵게 내면 안 되는데, 이거 65년이거든요. 박정희 정부 시기 키워드가
60년대나 70년대 나눠 출제할 수 있는데 중급편 수준에서 60년대 70년대까지 나눠서 출제한 거 보면 너무 어렵게 되긴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60년대 키워드라 안 맞고요. 5번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의 그런 통일을 위한 노력의 사례로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흐름도 이해하시고 이 부마 민주항쟁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79년 신민당의 김영삼 제명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이어서 49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다루는데, 일단 대학 교수단 가두 시위. 그러니까 일단 이 민주화 운동 시기에는 대학 교수단도 시위에 나섰고 3.15 선거를 규탄한다.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면 3.15 부정선거에 항쟁한 게 이 민주화 운동이거든요. 그게 바로 4.19 혁명이에요. 참고 이 3.15 부정선거는 선거자 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은 그런 부정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항거한 거죠. 1번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냈다. 이건 6월 민주항쟁이라 안 맞고요. 참고로 이건 뒷선제 개헌이랑 관련된 겁니다. 2번 4.13 호원 조치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똑같이 6월 민주화 항쟁이에요. 참고로 이 4.13 호원 조치란 건 나 헌법 안 바꾸겠다. 그걸 주장했다가 6월 민주화 항쟁을 폭발시키는 계기를 만든 거죠. 3번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를 반대하였다. 이거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의 신군부 정권에 대해서 항거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고 4번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성과로서 정답은 4번이고 5번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거 중요한 키워드인데 역시 5.18이에요. 당시 이 기록물이 그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그 사람들의 기록이라던가 당시 그런 정부군에 의해서 안타깝게 희생된 그런 사람들의 참상을 잘 담았다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민주화 운동이에요.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중급 42의 마지막 문제인 50번 문제. 문제가 앞에까지 정말 다 어려웠는데 여기까지 따라오시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만 하면 되니까 조금만 더 힘내봐요. 일단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물었는데 일단 여기서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여기서는 그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한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고 96년에 활동했던 이 정부는 이거 먼저 적고 얘기할게요. 김영삼 정부예요. 김영삼. 이게 우리 역사 바로 알기랑 관련된 그런 거거든요. 여기 역사를 바로잡아 민족 정기를 확립하기 위한 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 옛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랑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게 이 김영삼 정부 시기의 업적이에요. 그걸 아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어려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마지막 문제까지 이건 그나마 좀 유명한 사건이긴 한데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나마 시기로 풀었으면 더 쉽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1번 남북한 유엔이 동시 가입이 이루어졌다. 이건 노태우 정부 시기. 2번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국교를 수립하였다. 똑같이 노태우 정부 시기. 이 시기에 조금 냉전이 완화돼가지고 국교 수립이 많았거든요. 3번 남북한이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 4번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OECD. 정답이에요. 문제 제시된 그런 정부 시기의 대표적인 경제적 성과거든요. 5번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를 극복하였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 시기. 이 정부 시기에는 국제통화기금의 위기를 발생시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중급 42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문제들이 많이 어려웠을 텐데 여기까지 따라오시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기본편 수준에서는 아마 이만큼까지 어렵게 내는 회차는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아마 중급편, 그러니까 지금 기본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만날 가장 어려운 회차이니까 이 정도까지 낸 난이도는 아마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되 그래도 중요한 키워드가 나름대로 다 있으니까 내용은 그래도 최대한 가져가셔서 이후 기출을 위해 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고 다음 중급 43회 해설 때 뵙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